자,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 보면 이제 여기 어휘력 키우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생물과 환경, 이거 이제 생태계라고 했었고, 그다음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 살아있는 거. 아, 이거 모르겠더라고. 선생님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답을 먼저 봤지. 아, 생물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살아있지 않는 거, 생태계 구성 요소, 비생물 요소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이제 선생님은 뭐 초등보다는 중고등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용어가 조금씩 거기선 다루지 않는 거라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생물적, 생물 요소, 비생물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생물 요소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그물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 먹이 그물, 먹이 사슬, 먹이 그물, 뭐 그런 내용들 배웠었어. 기억나니? 4학년 때. 4학년 안 다닌 건 아니잖아? 다녔지? 그 다음에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 이건 알겠지? 세포라는 거지. 세포. 그리고 빛을 이용하여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만드는 과정, 광합성이라고 했었던 거. 이건 6학년 때 배웠어. 얼마 안 됐지? 그러니까 다 기억이 날 거야.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변이가 뭔지 혹은 종이 뭔지 분류 체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 나왔네. 과학 공부의 시작은 용어야. 용어. 용어를 먼저 잡고 개념을 학습해보자라고 되어 있어. 자, 용어. 그 다음 개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되겠다. 오늘 생물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살아있는 물체야 생물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살아있는 물체, 뭐 식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세균도 될 수 있어. 뭐 그런 것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물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뭐라고 했니? 구성 성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세포라고 했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본이 세포야. 세포 얘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어. 세포부터 나오게 되니까 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 시온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니? 시온이 너는 세포로 이루어졌어? 자, 유진아, 너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겠지? 왜? 모든 생물이라니까. 사람도 생물이거든. 그러면 사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식물도 당연히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자, 사람의 경우에, 스님 같은 성인의 경우에 세포가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을까? 자, 한번 찍어봐.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을까? 유진아, 너희는 아직 한창 자라는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아직 성인만큼은 되지 않았어. 그러면 성인 기준으로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을까? 7,000개. 아, 7,000개. 7,000개. 지훈이는? 8,000개. 8,000개.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조금 정밀하게 관찰이 되고 정밀하게 측정이 되고 해서, 선생님이 대학교 다닐 때니까 1997년, 98년, 99년, 2000년도 한 20년 전쯤에 하더라도 성인의 경우 세포는 60조 개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어. 60조에서 70, 지금 70조 얘기도 해. 70조 개. 굉장히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세포가. 그냥 세포가 이렇게 점점 커서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마냥 커질 게 아니라, 사람의 경우, 모든 생물의 경우에는 세포의 개수를 늘려. 요걸 이제 3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사람이야. 그러면 뭐 생물에 따라서 어떤 생물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몇 개 안 되는 세포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동물들 다 다르다라는 거야. 일단 자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포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다양한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쉬어. 그리고 오늘 밥 먹고 왔지? 시원이 밥 먹었니? 네. 그러면 밥 먹으면 뭐가 되겠어? 소화가 될 거야. 소화가 되고 이제 흡수가 되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 이런 호흡 과정이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뭐 우리 면역 체계도 면역 반응도 일어나게 다양한 이런 생명 활동이 나한테서 일어난다라고 보면 이게 거기서 축소를 해볼 거야. 소화가 일어난다라는 걸 봤었을 때 위에서도 소화가 일어나고 소장에서도 일어나고 입에서도 그리고 식도에서 넘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세분화 하게 되면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 수준에서도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조금 더 큰 단위에서 생명 활동, 더 큰 단위에서 생명 활동.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의 전체에서 일어나는 생명 활동. 이걸 다 쪼개서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에서도 생명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정의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에 여기 생물의 구조적인 기본 단위다. 그리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다라는 거죠. 구조를 보면 뭐 세포들이 모여서 뭐 조직을 이루고 그다음 기관을 이루고 뭐 개체를 이루고 하는 것 바로 뒤에서 나오게 될 건데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물에 있어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다라는 것. 그 다음에 기능을 한다.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뭐 소화 기능을 하는데 혹은 면역 기능을 뭐 신경계의 어떤 기능을 그런 걸 했었을 때 그럼 기능적인 요소로 봤었을 때 세포도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것만 기억하면 세포는 기능적인 기본 단위, 구조적인 기본 단위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 알겠니? 이게 세포야, 세포. 자, 그래서 세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거야.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로 나뉘게 될 거야. 단세포. 단위니까 뭐야?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포가 2개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진 거 다세포 생물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몸이 단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 단세포가 될 겁니다.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가 있어. 아메바 혹은 집신벌레, 대장균, 포도상구균 등이 대표적인 단세포 생물이 될 거야.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대장균 같은 경우에 우리 대장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름이 대장균이야. 대장. 내가 제일 싸움을 잘해서 대장이 아니라 대장에 많이 존재하는 균이라고 해서 대장균인데 얘는 포도상구균이지. 포도알처럼 생긴 구가 이런 형태가 구형이라고 하지. 포도알처럼 생긴 동그란 균, 포도상구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어. 자, 이러한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어려워. 핵막은 뭐고 핵은 뭐야? 그건 조금 이따 뒤쪽에서 배우게 될 거니까 일단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세포 생물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세포를 이루는 기관들이 멍성해. 단순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는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온이 너는
단세포 생물이야, 다세포 생물이야? 다세포가 되겠지. 그치? 다세포가 되겠지. 왜? 몇 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세포 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파 같은 경우도 다세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영국 과학자 로버트 훅이 있어. 1635년부터 1703년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세포를 발견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돼.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야. 훅. 자신이 이 렌즈 있지? 유리 렌즈를 깎아서 어떻게 현미경을 만든 거야. 지금 보면 굉장히 엉성하겠지만 그 당시로는 그냥 맨눈으로 혹은 돋보기로만 봤었을 시대인데 그걸 겹쳐가지고 확대를 해서 봤더니 처음에는 코르크라고 하는 얇게 자른 단면, 코르크가 뭐야? 그 와인병 같은 거 뚜껑에 보면 약간 말랑말랑말랑한 그런 나무가 코르크잖아. 거기를 잘라가지고 처음에 관찰을 해봤더니 작은 방처럼 생긴 구조를 보게 된 거지. 그래서 훅이 세포, 방이란 뜻이야. 방, 세포가 셀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훅이 관찰한 세포 같은 경우는 실제 이렇게 생겼어. 그림 그려놓은 게 보면 훅이 실제로 관찰해 있는 코르크 세포야. 근데 코르크 같은 경우에는 코르크 세포는 죽은 세포의 세포 벽을 관찰한 거야. 살아있는 세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초로 세포라는 형태를 관찰했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거야. 세포를 관찰한 세포.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게 됐다. 이게 기본적으로 봐봐. 방방방방방방방 다 구획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의 정의, 몸을 구성하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세포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듣는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게 될 건데, 생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2번 보고 3번 보고 그 다음에 4번 보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면 될 거야. 영어 단어 외워주지 자꾸 보면 어렵지 않을 건데, 세포는 크게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로 나누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동물세포의 모식도야. 이거는 전형적인 식물세포의 모식도가 될 거야. 실제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모식도라고 보면 될 건데, 전체적으로 아까 세포의 형태라고 하면 방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하나의 방이라고 하면, 세포는 이러한 어떤 둥그스름한 형태의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 거기 안에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봐봐. 동물세포가 됐든 식물세포가 됐든 이렇게 방을 구해가는 이러한 막이 하나씩 존재를 할 거야. 이거를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세포막으로 세포 하나가 나눠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어. 세포 하나가 있으면 세포막으로, 또 옆에 세포막, 이렇게 세포 여기도 보면 여기 식물세포라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세포막 이렇게 세포 한 개 한 개가 막으로 구획이 져서 다른 세포와 어떻게 돼? 독립적으로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는 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야.
동물 세포에는 세포막만 있어. 세포벽이 존재하지 않아. 식물 세포에만 뭐가 존재해? 세포벽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동물 세포에는 세포막만, 식물 세포에는 세포막이 있어. 그런데 거기를 둘러싼 세포벽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니? 이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야. 배울 수 있지? 동물 세포에는 세포막만, 식물 세포에는 세포막도 있고 세포벽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그 다음 모든 세포는 이렇게 세포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다음 핵이 존재를 해. 동물 세포에도 이렇게 핵이 존재를 하고 식물 세포에도 이렇게 핵이 존재를 합니다. 핵 굉장히 중요하지. 자, 핵 같은 경우에 자 설명 들어간다. 핵은 대체로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어. 뭐 각이 진 모양은 아닌데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나중에 세포를 관찰을 하려고 하면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잘 안 보여. 그러면 얘를 염색약 혹은 염색액이라고 하는 이러한 염색을 하게 되면 이 세포막이 염색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핵이 염색이 돼서 뚜렷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어. 뒤에서 실제 현미경 사진 봐가면서 다시 설명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핵은 둥그스름한 형태로 되어 있다. 염색을 하면 더 뚜렷하게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여기에 유전 물질이 들어 있어. 그리고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라는 거야. 유전 물질이야. 유진이 너 누구 닮았니? 코? 아빠 닮았대. 왜? 저쪽 아저씨 안 닮고 왜 아빠를 닮았을까야? 코는 아빠를 닮고, 눈은 왜 엄마를 닮고, 그치? 시원이 누구 닮았어? 아빠 닮았어. 왜 아빠 닮았을까? 왜 아빠 닮았어? 유전 때문에.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전 물질, 유전자라고 하는 거, DNA의 일부 유전자가 들어 있어. 그건 3학년 때 좀 자세하게 배울 건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핵 안에 존재를 해. 유전 물질, 핵 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이러한 핵 안에 유전 물질도 있고, 이 핵이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남자친구들 보게 되면 이제 막 수염이 거뭇거뭇 나는 아이들도 있고 변성기가 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치? 그런 현상들이 2살, 3살 유치원 때 나타나진 않을 거라고. 맞지? 막 6학년, 중학교 1학년, 뭐 그런 조금 빠른 애들은 5학년, 막 그런 때 이런 2차 성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그게 뭐 3살, 4살 때 나타나지 않고, 뭐 선생님처럼 막 40 넘었는데 나타나지 않지. 그렇게 어떠한 나이대가 됐었을 때 뭐 특정한 그런 호르몬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뭐 선생님 보면 머리가 이렇게 빠진다거나 머리가 희끗희끗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다 모든 그런 생명 현상들을 조절을 하는 게 요 핵 안에 존재를 한다.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세포 수준으로 봤었을 때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조절을 하는 부분이 이 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포 안에 있는 기관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들은 없어.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세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야? 이 핵이라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 세포질이 있네. 세포질. 자, 여기 세포가 있어. 이게 세포야. 그 안에 핵이 있어. 자, 이 세포막 안에 핵을 제외한 여기 나머지 부분 있지? 나머지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질. 세포막과 핵 사이의 안쪽을 채우는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 뭐 식물에는 엽록체도 있고, 그다음 뭐 골지체, 그다음 뭐 리보솜 등등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 세포 소기관.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면 핵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을 얘기를 하지, 이 세포질에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거. 자, 세포질도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뭐? 세포 안에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했는데, 어느 책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되어 있기도 할 거야. 왜냐면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MI니까 I라고 발음을 해도 되고 E라고 발음을 해도 돼. 그런데 기존의 책에서는 미토콘드리아인데 이번 교육개정에서는 또 바뀌었네. 마이토콘드리아라고 부르게 되니까 또 책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개정된 책이 이렇게 되어 있어.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핵은 동물 세포에도 있고 식물 세포에도 다 있어. 마이토콘드리아도 마찬가지로 동물 세포에도 있고 식물 세포에도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이야. 그러면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거야.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소기관이야. 공장 역할을 하는 거야. 뒤에 또 설명을 할 거야. 어려워. 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이 세포가 어떤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지. 그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이 마이토콘드리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게 세포막이야. 자, 세포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동물 세포도 세포막이 있고 식물 세포도 세포막이 존재를 합니다.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인데 결국에는 구획을 지는 거지. 얘 세포 한 개, 또 세포 한 개, 세포 한 개, 구획을 지는 막이라고 보면 될 건데, 이 막이 왜 존재를 하냐면 이 옆에 또 다른 세포가 이렇게 있어. 또 이렇게 세포가 있어. 세포가 있어. 어떠한 물질들이 이 세포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막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런 경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질은 여기를 출입을 하게끔 또 출입을 하지 않게끔 그런 역할, 물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세포막이다. 세포막은 동물 세포에도 존재하고 식물 세포에도 다 존재를 하는, 이해됐니? 이해해야 돼. 다 있어. 세포막은 동물 세포에도 있고 식물 세포에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엽록체가 있어. 자, 엽록체는 우리 6학년 때 배웠을 거야. 광합성 할 때. 지금 광합성 배웠니? 광합성.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시작할 때. 광합성. 광합성이 뭐야? 광합성.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어? 응. 자, 유진아, 광합성이 뭐야? 햇빛. 햇빛. 맞아. 이 빛광자거든. 햇빛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지. 그치? 빛을 이용을 해서 합성을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야? 식물이 하는 거지, 식물이. 광합성. 뭐야? 식물이 빛을 이용을 해서 뭘 만들어? 자기가 필요한 양분을 만든 게 광합성이지. 맞아?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 그 장소가 뭐야? 엽록체라는 거야. 엽록체. 자, 그러면 친구들끼리 그럴 거야. 막 잠깐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자, 얘들아 우리 광합성 하러 가자라고 하는 경우가 보통 있지. 광합성. 햇빛 쬐러 가자. 나가서 이제 놀자. 나가서 좀 이야기도 하고 산책도 하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광합성 하자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근데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포에 엽록체가 존재를 해야 돼. 그런데 이 엽록체라고 하는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은 식물에만 있어.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 소기관이. 동물에는 없어. 이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포막 다 있고 세포벽이 없고 세포벽이 있어. 그 차이가 있다라고 했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엽록체의 존재 여부야. 동물 세포에는 엽록체가 없어. 식물 세포에만 엽록체가 있어.
맞니? 그런데 금방 뭐라고 했어?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선 엽록체라는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식물 세포에만 엽록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식물에서만 광합성이 일어나게 된다.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동물 세포니까 엽록체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광합성하러 갑시다라고 하면 뭐야? 틀린 내용이 되는 거지. 맞아? 잘못된 내용이 아니라 틀린 내용이야. 왜? 우리는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그럴 거야? 시원아, 우리 광합성 하러 가자. 점심시간 20분 남았는데 광합성 하러 가자 하면 뭐라고 해? 시원이 너는? 얘래. 무식한 놈아. 어? 광합성이라니. 우린 엽록체가 없어. 어? 광합성은 식물이나 하는 거야. 우린 엽록체가 없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햇빛 쬐러 가면 우리는 피부 통해 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를 합성을 할 수가 있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비타민 A, D, E, K, C, B 다 먹는 걸로 섭취를 하는데 유일하게 햇볕만 받으면 비타민 D를 합성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그래서 햇볕이 아주 강할 때, 자외선이 강할 때, 막 1시, 2시 그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햇빛에 노출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들 보면 운동하러 갈 때 이만한 검은색 장갑 끼고 얼굴 가리고 그다음에 층이 굉장히 큰 검은색으로 된 거 하고서 혈토시 끼고 열심히 막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지. 햇빛 차단하려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나중에 골다공증 걸릴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지. 그래서 웬만하면 평상시에 노출해주고 그 다음에 요즘에 너무 자외선이 뭐 하다고 해서 선블럭이 너무 많이 바르니까 흡수가 안 돼서 나중에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적당량 햇빛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아. 숙면을 취하는 데도 좋고 비타민 D 합성. 그래서 나중에 혹시 학교에 갔는데 유진아 우리 광합성 하자 가면 얘기 우리는 비타민 D 합성하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이 엽록체가 하는 역할은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을 하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건데 그 만들어지는 영양분, 포도당이다라고 하는 양분을 만들게 돼서 식물은 물만 잘 주고 햇볕만 잘 줘도 잘 커. 따로 뭐를 주지 않아도 돼. 우리는 밥 먹고 반찬 먹고 그러게 되는데 얘네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만 주고 햇볕만 줘도 스스로 자기 양분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는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초록색이야. 그래서 엽록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 세포벽이 나오네. 세포벽. 세포막의 바깥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세포벽이 될 거야. 자, 그 안에는 뭐가 있어? 이렇게 세포막이 존재를 할 거고. 여기는 동물 세포는 세포막만 있어.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는 세포의 형태가 될 거야.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 자, 두껍고 단단해. 두껍고 단단해, 세포벽은. 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할랑할랑할랑하고 조금 쉽게 찢어지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세포벽이야, 벽. 벽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겠지. 그래서 식물이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높게 올라갈 수 있어.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무가 몇 미터인지 알아? 미국에 있는데 112m짜리 나무가 있어. 112m라고 하면 자 가끔 보면 키 큰 사람들 있어요. 막 2m 넘는 사람들 보면 뭐 덩치가 크게 되면 이제 말라가지고 힘들어 보여. 그런데 그게 100m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바람 불거나 뭐 그렇게 되면 쉽게 꺾이거나 부러질 수도 있지. 그런데도 그 100m씩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식물은 세포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왜? 세포벽은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세포벽은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세포의 소기관들 그리고 세포의 특징들 이 정도만. 이제 나중 되면 여기에 세포 소기관들이 더 있어. 더 있는데 그거는 고등 수준에서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는 딱 이 정도. 세포막, 세포벽,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점 기억을 해둬야 돼. 세포벽, 그 다음에 엽록체는 어디에만 있다? 식물 세포에만 있는 특징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 모두 있는 구조. 핵 둘 다 있어. 세포질 다 있어.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막은 동물 세포가 됐든 식물 세포가 있든 두 개 다 모든 세포에 있는 구조라고 보면 될 거고, 자, 요거 엽록체와 세포벽, 식물 세포에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내용이 될 거야. 반드시. 시험에 자주 나온다가 아니라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야. 이거는 300%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야 돼. 뭐? 식물 세포에는 뭐만 있다? 현아 뭐 있어? 식물 세포에만 있는 세포벽, 엽록체 두 개, 그것만 잘 기억을 하고 나머지 세포 구조는 다 동물 세포가 됐든 식물 세포가 됐든 다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개념하기 1, 2, 3번 세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하라고 했어.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내용이 될 겁니다. 하나의 세포만으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니까 틀린 내용일까? 틀려? 왜? 단세포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도 있기 때문에 단세포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세포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다양한 생명 활동이 일어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될 거야. 세포 수준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포 모여서 이제 하나의 개체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세포 수준에서도 다양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게 된다.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 모두 존재한다.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존재를 해. 근데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봐야 돼. 모두가 들어갔기 때문에 식물 세포에서 세포벽은 세포의 안팎을 구분하는 경계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이게 이제 궁금할 거야. 이게 맞는데? 세포벽은 세포막 바깥에 존재를 하는데? 그런데 세포의 안팎을 구분하는 경계, 세포막이지 세포벽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이것도 세포막이지 세포벽이 아니라 세포막에 대한 내용을 썼기 때문에 얘도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포소기관 특징 봅시다.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광합성으로 영양분을 만든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광합성으로 영양분을 만든다. 누구 얘기니? 엽록체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핵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마이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풀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냐면 25쪽 가서 세포를 빵에 만드는 공장에 비유하는 요 부분을 알아야 돼. 여기 부분까지 하고 잠깐 쉴 거야. 금방 쉬는 시간 갖고 하기에는 조금 갭이 있으면 안 되고 바로 이어서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자, 세포의 구조와 생물의 구성 단계 분석하기입니다. 자,
세포의 구조와 생물의 구성 단계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세포라는 것을 공장에 비유를 많이 해. 공장에서 보면 자, 빵 공장이라고 합시다. 빵 공장에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물도 있어야 되겠고, 버터도 있어야 되겠고, 뭐 그러한 재료들이 빵 공장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빵이 만들어졌어. 그럼 가서 소비자한테 주려면 다시 또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공장에다가 세포를 비유를 하려고 하면 공장에 이렇게 담이 쳐져 있겠지. 맞니? 담이 쳐져 있어야지. 그게 담 없으면 누가? 유진이가 가서 빵 공장 들어가서 뭐 구경도 하고 그러면은 위생 상태가 어떻게 나빠지겠지. 아무나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장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문도 있어야 되고 벽도 있어야 되겠지. 요거를 우리 세포로 보면 뭐가 되냐면 세포막 혹은 세포벽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 뭐 빵 공장에 이 문 그리고 겉에 채워져 있는 벽이 세포막과 세포벽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세포막에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물질들이 출입을 한다라고 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공장에서도 물건이 들어가고 나오고 재료들이 들어가고 물건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포막과 세포벽은 결과적으로 세포막 다시 설명 똥가 앞에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그래서 나중 가면 배우게 될 건데 어떠한 물질은 이렇게 쉽게 세포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근데 어떠한 물질은 여기 들어가고 싶어. 세포막을 통과를 못해. 그러면 여기 세포 중간중간에 뭔가 지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 그 문으로만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어떤 애들은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아주 작은 물질들은 세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반면에 특정 물질들은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그러면 이 문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포벽 봅시다. 세포막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 바깥 부분이야.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세포벽입니다. 자, 이렇게 공장의 출입문과 벽은 세포의 경우에 세포막과 세포벽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세포보호, 세포막은 세포 안팎으로 드나드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을 하게 된다. 이게 공장의 출입문과 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포에 핵이 존재라고 해서 핵은 유전 물질이 들어있으면서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장 안에 중앙 통제실이 되겠다. 빵 생산 과정을 조절한다 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 오늘은 크림빵 만들 거야. 크림빵 1000개를 만듭시다 하고 중앙 통제실에서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빵 1000개를 만들어. 그런데 어라? 저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단팥빵 50개가 필요하대. 그럼 어때? 급하다고 하니까 이제 크림빵 만드는 거 멈추고 단팥빵 50개 만들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빵 생산 과정을 조절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언제 필요한 빵 몇 개를 만들고 요때는 또 필요한 빵 몇 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모든 생산 과정을 조절하는 게 중앙통제실이다. 결국에는 핵이 하는 역할이야. 유전 물질이 들어있고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요때는 우리 어떠한 호르몬 만들고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이야. 즉 핵과 중앙통제실은 같은 역할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공장 내부. 공장이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면 여기에 생산 라인이 있을 거고 여기는 뭐 발전기도 있고 여기에서는 뭐 배합을 하는 혼합을 시켜주는 뭐 혼합기가 있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내부가 여러 가지 이렇게 통제실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도 있고 기구도 있고 빵이 만들어지는 전체 공간을
공장 내부라고 하면 이 세포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여기 안에 세포막 안에 세포질이 공장 내부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여기 세포에서 세포질엔 뭐가 있어?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있겠고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다양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는 뭐야? 다양한 기계 기구들이 있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빵이 만들어지겠다. 빵. 맞니? 자, 그다음 빵 생산 장소. 빵을 만들어. 여기 보면 빵 생산 장소. 여기 작업대에서 열심히 빵을 만들고 있지. 기계를 이용해서 기계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빵을 생산하는 빵 생산 장소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세포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엽록체야. 엽록체는 빛에너지 이용해서 뭐 만들어? 에너지를 만든다. 영양분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야. 빵 생산 장소는 세포에서 뭐와 같다? 엽록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지. 그 전기를 어디서 만들어? 이 발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기. 그러면 세포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공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 발전기와 마이토콘드리아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발전기와 마이토콘드리아. 자, 그러면 우리 식물과 이걸 왜 비교를 해놨을까? 조금 더 이 세포 소기관들, 세포의 구조, 세포의 기능들을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공장과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선생님 이게 더 어려워요. 그냥 이것만 식물에 있는 세포에 있는 이 내용만 그냥 기억을 해놓는 게 더 편한데 왜 굳이 공장까지 하니까 더 헷갈려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어. 그런데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선생님이 안 만들었으니까. 선생님이 만들었으면 이거 공장에 비유를 안 할 건데 또 쉽게 할 텐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공장과 세포와 이 중앙통제실은 핵, 공장 내부는 세포질, 빵 생산 장소는 엽록체, 발전기는 마이토콘드리아, 출입문과 벽은 세포막, 세포벽이다라는 요거를 연관지어서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그럼 다시 앞에 21쪽에서 한번 풀을 수 있을 거야. 한번 풀어보자. 자, 중앙통제실은 빵을 몇 개 만들어? 언제 만들어? 세포의 핵과 같아. 출입문과 벽 뭔가 들얼랑날랑 들랑날랑 하네. 그리고 외부와 구획을 줘놨지. 자, 뭐가 되겠어? 세포막이 될 거야. 발전기 필요한 에너지. 여기도 필요한 세포에서도 필요한 에너지. 뭐가 되겠어? 마이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됐니? 자, 이게 세포의 구조까지가 될 거고 세포의 종류와 기능, 세포의 구성 단계는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기능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종류와 기능. 다세포 생물의 몸에는 다세포야.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있어. 단세포는 하나의 세포밖에 없으니까 다세포의 경우에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포의 종류에 따라 하는 일이 서로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신경세포 봅시다. 신경세포는 가늘고 길게 뻗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 거기 보게 되면 길다란 나뭇가지들처럼 생긴 게 보통 일반적인 전형적인 신경세포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신경세포가 보면 나뭇가지처럼 생겼어. 그래서 돌기라는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늘고 길게 뻗은 모양이 신경세포의 전형적인 모양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몸 안에서 어떠한 신호를 혹은 외부에서 이렇게 신호를 예를 들면 여기 누가 여기를 딱딱 때렸어. 아니면 뜨거운 것을 이렇게 갖다 댔어. 그랬을 때 외부의 신호에 대해서 혹은 몸 안에서 나오는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신경세포지.
그다음 적혈구 봅시다. 적혈구 들어봤니? 적혈구 어디 있어? 적혈구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어디에 있을까? 유진아, 백혈구 들어본 적 있어? 백혈구 어디에 있어? 몸 안에. 몸 안에. 맞지, 몸 안에. 우리의 혈액에 보면 혈액에 적혈구, 백혈구, 그다음 혈소판이라고 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혈액 안에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혈소판이 있는데 그 중에 적혈구 같은 경우는 호빵 있지? 호빵을 쪄놓고 위에 아래를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누를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뽕폭 들어간 형태가 되겠지? 적혈구가 그렇게 생겼어. 원반 모양인데 가운데가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고 얘는 이름이 적혈구야. 빨간색 혈구라는 얘기지. 쟤네는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 헤모글로빈은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때문에 빨간색을 띠고 있어서 적혈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가 하는 일은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붙잡아. 어디 이동을 했어. 적혈구가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는 산소가 많아. 그러면 산소를 네 군데에서 잡아. 그래서 이동을 하다가 우리 온 몸에 혈관이 안 닿아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동을 하다가 산소가 없네? 그럼 잡았던 산소를 다시 놔. 그리고 또 이동을 하다가 산소가 많은 곳으로 갔어? 다시 또 산소 잡아. 그렇게 산소를 잡고 놨다 하는 역할을 결국에는 뭐야?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적혈구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손톱이니 머리카락이니 이런 곳에는 혈관이 없으니까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발끝부터 손끝까지 다 혈관이 있지. 그러면 거기에 다 뭐를?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적혈구라는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상피세포 봅시다. 주로 납작하고 평평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피세포는 피부 껍데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여기 피부 겉에 부분이 상피세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식도, 위, 소장, 대장, 직장, 항문으로 이루어지면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지. 그 관의 안쪽, 이 관에 이게 이제 우리의 소화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안쪽도 비어 있지. 이쪽 안쪽 면에도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피부도 이루어져 있겠지만 이렇게 소화관에 여기 보면 피부나 기관의 안쪽 표면이 소화관 안쪽 표면도 상피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피부가 하는 일이 뭐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부라고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공변세포야. 공변세포는 광합성에서 배웠었을 거야. 광합성 할 때 잎의 뒷면에 공변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 공변세포. 그래서 여기 안으로 물이 빵빵하게 차면 어떻게 되겠어? 야, 이렇게 막히겠지. 물이 가득 차면 이렇게 벌어질 거고 물이 빠지면 이게 쪼그라들면서 여기 안에 이 구멍이 있다가 없다가 생기게 될 거야. 이게 뭐냐면 기체가 통과하는 구멍 기공이야. 이 기공으로 뭐가 빠져나가냐면 산소가 빠져나가고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공변세포는 식물에 존재하는 세포인데 기체의 출입, 탄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수증기를 여기로 내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공을 쉽게 말하면 두 개의 세포가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돼서 구멍이 생겼다 줄었다 하면서 이 구멍을 통해서 기체를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식물체 수분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광합성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거든. 이산화탄소를 들이고 그리고 만들어진 산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뭐야? 이 공변세포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세포가 존재를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세포들은 세포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니? 이렇게 세포들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 역할들을 한다라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포의 구성 단계에 있어. 구성 단계. 세포의 구성 단계는 결국에는 이 다양한 생물들이 그냥 세포들이 쭉 모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냥 단순히 아까 사람의 경우에 이제 70조라는 개수의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70조라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모여서 어떠한 일을 하고, 그것들이 또 모여서 또 어떠한 일들을 하고, 그래서 소화를 하는 애들, 호흡을 하는 애들, 혹은 배설을 하는 애들, 그런 식으로 모여서 어떤 특정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 뭐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조직을 이루어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런 단계를 거쳐 유기적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조금 어려워. 유기적으로 구성이 된다. 즉 생물의 몸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들이 소화를 하고 있는 위, 호흡을 하는 폐, 그리고 뭐 이런 뼈, 골격근, 그리고 그 안쪽에 뭐 신경계, 이러한 모든 몸을 구성하는 부분들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그리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어. 자, 심장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지금 펌핑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이거 심장 박동이라는데, 이렇게 어떻게 수축 이완 하면서 피를 내보내게 될 거야. 피를 내보내면 피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신 이 산소를 심장통에서 우리 필요한 온 손 끝에까지도 보내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끝에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다시 또 혈액을 통해서 심장으로 와서 다시 바깥으로 내보내는, 이러한 모든 우리 몸에서 기능을 하는 각각에 있는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그러니까 호흡만 따로 호흡만 하는 걸 봤었을 때 심장은 순환계야. 심장 없으면 호흡하는 거 다 소용없어. 왜? 이 끝에까지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부분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관련이 되어 있다. 요거를 뭐라고 해? 유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구성 단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 세포. 아까 구조적인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얘기를 했지. 가장 하위 단계인 세포야.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될 거야. 이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게 될 거야. 이 기관이 모여서 이제 개체가 될 거야. 개체라는 건 선생님처럼 사람 하나, 아니면 양파처럼 양파 한 뿌리, 꽃 한 송이, 이런 것들이 개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 이거는 동물, 식물 모두 공통적으로 구성 단계라고 보면 될 거야. 이건 기억해둬야 돼. 자,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기본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잘 봐야 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이룬다라는 거지. 뭐냐면 세포들 중에서도 비슷하게 생긴 애들,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을 묶으면 조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어떠한 고유한 모양,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게 기관이 되는 거야. 이 조직들이 모여서 어떠한 모양을 이루거나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게 기관이 될 거고, 여러 개의 기관들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물, 식물 공통적으로 구성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둘 거고, 여기에다가 동물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기관계라고 하는 구성 단계 하나가 더 들어가. 식물에는 없어. 식물에는 없는 동물은 기관계가 기관과 개체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
조직과 기관 사이의 조직계라고 하는 것이 식물의 구성 단계가 될 거야. 이것도 시험에 얼마? 300% 나오는 문제야. 동물의 구성하는 구성 단계, 식물의 구성 단계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이제 이해가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부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면 돼. 구성 단계는 동물과 식물과는 다르다라는 거. 자, 일단 이렇게 됐고, 동물의 구성 단계 먼저 봅시다. 우리 사람은 동물이니까 사람의 구성 단계라고 보면 될 거야. 자, 가장 기본 구성 단계인 세포. 여기 봐봐. 아까 얘기했던 상피세포 있지? 이 표면을 이루는 상피세포. 요 세포들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상피 조직을 만들 거야. 즉,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상피 조직들이 쭉 모인 게 위라든지 간이라든지 혹은 소장, 대장 이런 기관들을 만들게 될 거고, 이 기관들이 모이면 기관계라고 하는, 자, 여기 보면 소화계를 표현을 해놨지. 여기가 뭐냐면 식도, 위, 간, 여기 이자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여기 노란색으로 된 게 이자고, 이거 초록색이 쓸개야. 그리고 길다랗게 안에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 소장, 여기 대장, 여기 직장, 항문이야. 요게 이제 소화계를 이루는 소화계 구성 성분이라고 보면 돼. 뭐 간, 위 이런 애들이 다 뭐야? 기관이야. 이걸 모여서 뭐야? 기관계가 될 거고. 호흡계는 뭐야? 코, 여기 지나가는 기관, 그 다음 폐, 기관지 이런 것들이 기관이라고 보고 다 모여지면 호흡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관계, 호흡계, 그 다음에 순환계, 뭐 배설계 이런 기관계들이 다 모이면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 개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동물 구성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식물의 구성 단계야.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세포, 조직, 기관, 개체는 같은데 조직하고 기관 사이에 뭐가 들어? 조직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표피세포들이 모여서 세포가 모여서 표피 조직을 만들 거야. 식물의 표피 조직을 만드는데 이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만들 거야. 뭐 조직들이 뭐 여기를 기본 조직계도 있고 표피 조직계도 있고 관다발 조직도 있어. 이러한 것들이 모이면 조직계가 되고, 이 조직계들이 모이면 기관이야. 잎을 혹은 가지를, 뿌리를, 열매를 이렇게 기관들이 모이면 하나의 나무라고 하는 전체 개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를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둬야 되냐면 동물에서의 구성 단계에 뭐가 있어? 기관계가 들어간다라는 거. 식물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조직계가 들어간다라는 거. 구분지어야 돼. 알겠니?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외워졌니? 이제 외웠어? 시원이 외웠니? 외웠어? 자, 여기 오른쪽에 설명 봅시다. 기관이라고 하면 뭐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위, 심장, 간 같은 기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부 장기라고 하는 것들이 기관이라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이러한 관련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뤄. 숨 쉬는 거 아까 얘기했어. 숨 쉬는데 뭐 필요해? 코 필요해. 입은 숨 쉬는데도 필요해. 근데 코를 이렇게 막아. 입으로 숨 쉬어도 절대 문제 없어. 근데 입은 소화기에 집어넣어놨거든. 여기서
침이 있으면 밥을 이렇게 씹으면 침에서 아밀레이즈라는 소화 요소가 분비가 돼서 소화를 담당을 해. 그러니까 거기 입은 소화 기관으로 빼놨으니까 코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근데 입도 뭐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공기가 통하는 거니까 입도 뭐가 돼? 호흡 기관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코로 해서 여기 식도 있는 같이 붙어 있는 기관이 이렇게 돼서 공기가 들어가면 기관지로 나누고 양쪽에 뭐야? 폐에서 가스교환이 일어나는 거야. 뭐?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하는 게. 자, 이게 이제 호흡계를 이루는 호흡 기관들, 폐, 기관지, 기관, 코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식물의 조직하고 조직계를 보자. 자, 기관계 뭐에만 있는 거야? 동물 구성 단계고, 식물에서는 이 조직계만 식물에만 존재를 하는 거지. 자, 식물은 표피 조직, 물관 조직, 체관 조직. 물관 체관 어디서 들어봤니? 까먹었어. 식물을 보면 식물을 딱 자르게 되면 가운데 부분에 물관이 있고 바깥에 이제 체관이 있어. 즉 뿌리에서 물이 흡수한 게 이파리까지 가야 되잖아. 거기에 이제 물관을 통해서 물이 이동을 할 거고, 체관은 광합성에 의해서 잎에서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통과하는 관이 체관이야. 이런 체관들이 모인 게 체관 조직, 물관 조직, 울타리 조직, 해면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게 될 거야. 몇 개의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기능들만 모아놓은 게 조직계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표피 조직계가 있어.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여기서 그냥 듣고 들어봤다? 잊어도 돼. 이런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표피 조직계. 여기도 보면 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있어? 까먹어도 돼. 다만 뭐만 기억을 해줘야 되냐면 동물의 구성 단계에선 이 기관계가 존재를 한다. 식물의 구성 단계에선 이 조직계가 있다라는 거.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동물, 식물 기본적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인데 뭐가 들어가? 동물에서는 기관계라는 구성 요소가 들어가게 되고 식물에는 조직계라는 구성 요소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봅시다. 동물 조직 보면 세포가 있어. 세포. 상피 세포들이 모여서 상피 조직이 되는 거야. 자, 상피 조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피 세포는 우리 표면 여기를 차지하고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상피 세포라고 했어. 그러니까 상피 조직도 이런 역할들을 할 거라고. 뭐니? 몸의 표면이나 내벽을 덮어 보호하는 이 역할을 하고, 여기서 어떠한 물질들도 분비를 하거나 소화관에서 소장에서 어떠한 물질들을 흡수하기도 하고 분비를 하기도 해. 영양소들을 흡수하기도 하고 소화액을 분비도 한다. 위에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거나 흡수하기도 하는 것이 상피 조직의 역할이 될 거야. 자, 여기 결합 조직이 있어. 결합 조직. 쉽게 말하면 우리 뼈 부분 혹은 힘줄 부분, 혈액 같은 부분들이 다 결합 조직이라고 보면 돼. 적혈구 등이 모여서 이 결합 조직을 이루게 되는 거야. 혈액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이 있어.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을 이루게 되는데 수축하고 이완하고 수축하고 이완. 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니까 이걸 잡을 수 있는 거야. 이 근육이 수축을 하고 이완을 안 하면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잡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골격근이나 내장근이나 심장도 이렇게 수축을 한다, 이완을 한다라고 해봤을 때 이렇게 근육 조직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 근육 조직을 이루는 것이 근육세포이다. 신경조직 봅시다. 신경세포들이 모여서 신경조직을 이루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 안에서 혹은 몸 밖에서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전달을 하고 이걸 뇌에서 판단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야? 이러한 신경조직들이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적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한 번씩 적어보기를 바래. 그 다음 식물 조직계 봅시다. 식물은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라고 했습니다. 표피 조직들이 모여서 표피 조직을 이루게 돼. 표피 세포가 표피 조직을, 이 표피 조직이 모여서 표피 조직계를, 여기 표피 조직계, 이게 지금 잎의 단면도야. 단면도 보면 여기 보면 물관도 있고 체관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조직계가 있고, 이 표피 조직계, 이 기본 조직계 보면 울타리 조직도 있고 해면 조직도 있고 막 그래. 이런 거는 뭐 알 필요는 없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한번 흘려들어도 돼. 다만 뭐만 기억을 해둬야 돼?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물관 조직과 체관 조직, 울타리 조직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조직계를 이루게 되는구나 라는 거, 그것만 기억해두면 돼. 뭐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알 필요는 없어. 알아두면 좋겠지만 모를 거야. 왜? 처음이다 보니까. 자, 표피 조직계, 표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표피 조직 여러 개 있죠. 불관, 체관, 울타리 조직. 자, 그래서 이러한 표피 조직계를 이루게 되면 표피 세포, 이러한 표피 조직이 조직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 자,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하나의 무궁화란이란 개체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많이 어렵겠지만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23쪽 문제 4, 5, 6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가지 세포 기능을 나타낸 거야. 적혈구 세포, 신경세포, 상피세포야. 이러한 세 가지 세포의 기능을 나타낸 거다. 피부나 기관의 안쪽 표면을 덮어 보호한다. 뭐가 되겠어? 상피세포가 하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상피세포가 온몸으로 산소를 운반한다.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몸 곳곳에 신호를 전달한다. 신경세포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오늘 수업에서는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돼. 오늘 수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5번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물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세포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구조적인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세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동물의 조직에는 상피 조직, 근육 조직 있네? 동물에 있었던 내용이야.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기관을 이룬다? 세포들이 모여서 만든 게 뭐라고 했어? 조직이라고 했지. 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요게 이제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기본적인 구성 단계라고 했지. 세포들,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뭐를 만든다고 해서 조직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위, 간, 심장은 동물 몸의 구성 단계 중 기관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는데, 기관, 여기에 동물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할게. 기관계가 들어가지. 그래서 기관계 대표적인 게 호흡계, 소화계, 이런 것들이 기관계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위, 간, 심장 뭐가 돼? 걔네는 기관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야. 기관. 그런데 여기는 기관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틀렸지. 식물몸의 구성 단계에는 몇 가지 조직이 모여 일정한 기능하는 조직계.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 여기에 식물의 경우에는 조직계가 존재를 한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니? 그러니까 맞는 내용이 될 거야. 요게
이런 식으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구성 단계. 식물과 동물을 구분지어서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동물에서도 기관이냐 이게 기관계냐 뭐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 분명히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신경세포는 가늘고 길게 뻗은 모양, 여러 방향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다른 곳으로 신호를 빠르게 전달하는데 알맞다. 아, 신경세포가 하는 거네. 상피세포는 몸 표면이나 몸속 기관의 안쪽 표면을 덮고 있으며 주로 납작하고 평평한 모양, 몸을 보호하는 데 알맞다. 아, 이게 상피세포가 하는 상피세포의 정의와 역할이네. 기능이네. 척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 혈관을 따라 몸속을 이동하면서 산소를 운반하는데 알맞다. 이처럼 세포의 모양은 세포의 뭐와 관련이 있다? 모양. 얘는 오목한 원반 모양, 얘는 주로 납작하고 평평한 모양, 얘는 가늘고 길게 뻗은 모양. 얘네가 세포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기능이 들어가면 돼. 세포의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거 막 헷갈리는 거야. 여기 와와 과가 들어가니까 받침이 없는 게 와잖아. 받침이 없는 게 뭐가 있지? 받침이 있는 게 뭐가 있지? 와, 과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니까 용어가 한 번에 잘 안 떠오를 수 있어. 괜찮아? 괜찮아? 기능이야. 기능과 세포의 기능과 뭐가 연관되어 있어? 모양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자, 생물의 몸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유기적으로 구성이 된다.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하는 기관을 이루고 여러 기관이 모여 하나의 독립된 개체가 된다. 이게 동물, 식물 기본적인 구성 단계라고 했습니다. 식물 몸을 구성 단계에는 몇 가지 조직이 모여. 조직이 모여 뭐를 이루게 된다? 조직계라고 하는 구성 단계가 있어. 뭐에만? 식물에만. 조직계. 동물 몸의 구성 단계에는 세포, 조직, 기관, 여기서 뭐가 들어가? 기관계가 들어가. 어디? 동물에서는. 동물 몸의 구성 단계에는 관련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로 이루어진 뭐가? 기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원이 맞았어? 응? 이건 좀 어려웠으니까. 이거 맞았어? 맞았어? 이제 이거 맞았어? 조직계, 기관계? 기능 빼고. 기능 빼고. 기능이 좀 어려웠어. 자, 이렇게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공통적인 구성 단계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식물의 구성 단계, 조직계가 있다라는 거. 동물의 구성 단계, 기관계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반드시 해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포 얘기를 하면 이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특징을 우리가 배웠어. 배웠지? 뭐라고 했니? 동물 세포, 식물 세포에는 다 핵도 있고 세포막도 있고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 세포질 안에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 이게 이제 공통적인 특징인데, 식물 세포엔 뭐가 있어?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 그리고 세포벽이라는 세포 구조가 있어. 이게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가장 큰 차이야. 자, 이거는 알았어.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냐라는 거, 혹은 세포의 구조가 그러냐, 소기관이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느냐를 관찰을 해 볼 거야. 자, 이게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할 정도로 세포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을 어떻게 다루느냐, 혹은 그 특징들을 자, 일단 동물세포, 식물세포를 관찰하려고 하면 가장 많이 동물세포를 이용하는 게
우리 입 안에 상피세포를 사용을 할 거야. 면봉 같은 걸로 살짝 긁어도 돼. 이쑤시개로 살짝 긁어도 돼. 피가 나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긁어도 이 표피세포가 채취가 될 거야. 그래서 가볍게 긁어낸 다음에 여기 받침유리 있지? 현미경 위에 올려놓을 받침유리에다가 문질러. 그리고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위에 덮개 유리를 붙이게 될 거야. 자, 그냥 이런 받침유리에 덮개 유리를 붙여놓으면 얘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면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얘가 밀착이 될 거야. 밀착이 돼서 쉽게 세포를 관찰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 덮개 유리 한쪽에 염색액이라고 하는 메틸렌 블루라고 하는 염색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이게 이렇게 받침유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긁어놨어. 그리고 여기다가 덮개 유리를 붙이고 여기다가 스포이드 이용해서 살짝 떨어뜨리게 되면 이 안으로 흡수가 될 거야. 염색액이. 염색약이라고 했는데 염색액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름이 뭐야? 메틸렌 블루야. 메틸렌 블루. 블루니까 무슨 색이겠어? 푸른색이 나타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흡수돼 가면서 어떻게 될까? 얘가 안에 있는 세포가 염색이 될 거야. 그러면 여기에 과한 염색약이 들어 있으니까 여기 거름종이를 갖다가 살짝 대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덮게 되거나 옆에 거름종이를 갖다 대면 그 거름종이가 어떻게 이 물을 쭉 흡수를 하게 되면 염색이 되는 것과 동시에 얘가 이렇게 압착이 될 거야. 그대로 갖다가 현미경에 놓고 관찰을 하면 돼. 이렇게 입안 상피세포를 동물세포로 표본으로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 양파 표피 조직 혹은 식물세포를 보기 위해서는 뭐 검정말이 됐든 물풀의 잎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양파의 표피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 왜냐하면 양파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파에 보면 껍질 안쪽을 안전면도 칼로 살짝 긁어내서 마찬가지로 핀셋으로 양파 표피를 받침유리에 올려놓고 덮개 유리를 천천히 덮을 거야. 그 다음 아세트올세인이라고 하는 염색약을 또 옆에다 떨어뜨리고 염색시킨 다음에 과한 용액은 뭐야? 거름종이를 갖다 대면 흡수가 되면서 또 염색과 동시에 이렇게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갖다가 놓고 현미경에 놓고 관찰을 하게 될 건데,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적인 현미경의 구조야. 현미경을 아주 쉽게 모식도를 그려놨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까 그 뭐야? 받침유리를 갖다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표본이라고 하지. 표본을 동물세포가 됐든 식물세포를 갖다 놓고 관찰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눈으로 쳐다보는 부분이 렌즈니까 눈 안자를 붙여서 접안 렌즈라고 부르게 될 거야. 접안 렌즈. 여기는 물체를 바라보는 렌즈니까 얘네는 뭐라고 해? 대물 렌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면 작은 이러한 세포들을 관찰할 때 쓰게 되는 광학현미경은 여기에 뭐가 비추게 되면 빛을 비추게 돼. 빛을 비춰서 이 상을 통과하는 걸 이 접안 렌즈와 대물 렌즈를 통해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거를 조절 나사야. 미동, 조동, 크게 이게 왔다 갔다, 여기 조금 작은 거는 아주 미세하게 요걸 통해서 요 재물대라고, 이게 재물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샘플을 올려놓는 부분이야. 요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뭐를 맞추는 거야?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지. 그러면 접안 렌즈야 배율 보통 이게 10배 정도 되고, 여기는 뭐 4배, 10배, 40배, 100배 이렇게 렌즈가 4개로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 보통. 그러면 우리가 배율이라고 하면 얘랑 보는 거 40배 이렇게 10 곱하기 4, 아니면 이 렌즈를
10짜리를 썼다. 그럼 여기 10 곱하기 10 해서 100배, 140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여기 갖다 놓고 상을 먼저 찾는데 저 배열부터 봐야 된다라는 게 이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상을 우리가 관찰할 때 어떠한 세포를 관찰한다라고 하면 가장 낮은 배율에서 먼저 상을 찾아. 그 다음 왜냐면 넓게 보이거든. 그리고 10배 이 대물 렌즈를 10배를 쓰고 40배를 쓰고 100배 뭐 전체적으로 보면 40배, 100배, 400배, 1000배 이렇게 보이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시야는 점점 좁아져.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배율로서 상을 찾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가면서 점점 상을 찾는 게 요령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너무 밑으로 재물대를 올려버리면 여기 렌즈가 이 밑에 부분에 렌즈가 위치하고 있거든. 이게 닿게 되면 렌즈가 뭐가 일어나겠어? 부딪히면 긁히거나 그렇게 되면 흠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붙여놓고 여기서 내려가면서 상을 찾아가는 방법. 이게 이제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될 거야. 됐니? 자, 그러면 금방 만든 동물 세포 샘플, 식물 세포 샘플을 갖다가 광학 현미경에 올려놓고 관찰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럴 때, 자, 금방 얘기한 거 있지? 낮은 배율에서 높은 배율 순서로 관찰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염색액이 피부나 현미경 렌즈에 묻지 않도록, 뭐 염색액이 떨어뜨려가지고 여기가 화상을 입거나 뭐 그렇게 하진 않아. 뭐 색깔이 조금 들면 좀 있으면 닦여. 며칠 하루 지나면 다 없어지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닿지 않게끔 조심해야 되겠고, 광학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정밀한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묻지 않게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고, 보호 안경 써야 되겠고, 이런 칼질을 할 때 어떻게 돼? 위험하니까 보호 장갑을 끼는 거, 보호 안경을 끼는 거, 혹은 실험복을 입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들고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신발도 가급적 편안하고, 뭐 힐이나 그런 거 신으면 안 되고 그냥 대충 슬리퍼 신어도 안 되고, 알겠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험실에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기본인데 염색액으로 염색을 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입안의 상피세포를 봤더니만 푸른색을 나타내고 있고 양파의 표피세포는 붉은색을 띠고 있어. 왜? 염색약이 다른 거예요. 아스토올세인하고 그다음 메틸렌 블루이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지금 상피세포는 염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요게 뭐가 되겠어? 세포막이 될 거야. 그리고 가운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가 돼? 핵이 염색이 된 거야. 핵. 알겠니? 세포막과 핵이 염색이 됐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입안의 상피세포의 뭐야? 사진이라고 보면 돼. 이런 식으로 뭐가? 핵이 염색이 돼서 뚜렷하게 관찰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는 이유야. 그냥 현미경으로 그냥 세포를 관찰했을 때는 초보자들은 이게 핵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가니까 쉽게 핵을 관찰하기 위해서 염색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양파표피 세포 봅시다. 여기도 보면 가운데 여기 점점점점 둥글게 보이는 거 있지? 이게 핵이야, 핵. 그리고 바깥에 보니 이러한 구획들이 이렇게, 얘는 약간 둥근 형태지만 얘는 이렇게 각이진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세포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뚜렷하게 양파 표피 세포에서도 붉은색을 띠는 둥근 모양의 뭐를 관찰할 수 있어? 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맞니? 자, 그 다음에 입안 상피세포의 겉에 세포막이 존재하는데 얘는 조금 더 두꺼운 형태의
양파 표피 세포에서는 세포벽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또 같은 말이야. 세포벽이 있어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며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는 특징이야. 자, 여기 보면 상피세포는 크기가 다양한 형태의 동그란 형태로 띄엄띄엄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런 반면에 양파의 표피세포는 거의 규칙적으로 층층층층층층층 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왜 그래? 세포벽 때문에 그래. 이게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실제 모습이야. 자, 이걸 통해서 자, 세포벽이 존재하는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모양 그리고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틸렌블루, 아세트올세인 용액과 같은 염색액을 사용해서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는 세포의 구조? 뭐니? 안에 핵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세포에는 없고 식물 세포에 있는 세포 구조 모두 고르래. 두 개. 뭐가 돼? 엽록체랑 세포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 세포, 식물 세포를 관찰해 봤고 이제 26쪽 가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풀어보자.